매듭 짓지 않는 문장, 카프카가 의미를 확정하지 않는 형식. 카프카 단편선에 있는 작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카프카의 생애와 사상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카프카의 작품상의 기법을 텍스트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작품을 뽑았는데요. 요제핀의 여가수 또는 쥐의 종족, 선고, 그리고 어느 시골 의사, 이 세 작품으로 카프카가 이야기를 썼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닮은 곳이 없습니다. 한쪽은 노래하는 쥐들의 사회를, 다른 쪽은 약혼을 앞둔 젊은 상인의 하루를, 그리고 또 한쪽은 밤에 이끌려 나간 시골 의사의 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화라고도 할 수 있고 가족 비극 또는 꿈 같은 기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닮은 곳이 없지만요, 그런 결말들의 질감은 비슷합니다. 어느 작품도 마지막에 결말이 뜻하는 의미를 매듭짓지 않습니다. 답을 주는 척 하다가도 거둬들이고, 대립을 세웠다가도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인과관계로 결론 내리지 않고 옆으로 흘려보내죠. 카프카를 보통 부조리의 작가나 불안의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카프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답하는 것이겠죠. 카프카가 어떻게 의미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조리라는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웠다가 곧장 거두는 목소리. 새 작품의 화자는 하나같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말의 권위를 자기 손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요제핀의 1인칭 화자는 노래인가 아닌가를 묻고 답을 거두기를 반복합니다. 화자는 여가수 요제핀의 노래를 찬양하다가도 어느새 쥐들이 낼 수 있는 찍찍거리는 소리, 이 소리로 칭하기도 합니다. 요제핀네가 얻고자 한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었고, 후에는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답을 향해서 가는 문장이 실은 답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의사의 1인칭 화자는 노골적입니다. 그는 럼주를 거절한 것을 노인장의 좁은 소견머리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묻는 자리마다 화살을 바깥으로 보냅니다. 나는 단연코 침착하며 모든 사람보다 우월한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머리와 두 발을 잡아서 침대에 쳐넣죠. 자신의 우월함을 선언한 입과는 달리 떠밀리는 몸이 보여지죠. 화자의 진술은 위를 가리키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선고의 무너짐도 극적입니다. 도입부는 게오르크의 머릿속입니다. 친구에게 약혼을 알릴까? 외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그가 고향 소식에 더 위축되지 않을까? 자신의 충고가 오히려 그를 주저앉히지 않을까? 게오르크는 머릿속에서 친구라는 인물 하나를 통째로 그리고 있는데요. 뒤처지고 고립되고 배려가 필요한 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는 그 친구상을 게오르크가 짓는 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술자가 끼어들어 이것은 게오르크의 짐작일 뿐이라고 일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문장으로 그러한 구축물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그 친구와 줄곧 내통해 왔다는 것입니다. 게오르크가 그리던 고립되고 뒤처진 친구는 실은 아버지와 오랜 편지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게오르크가 도입부 내내 쌓아 올린 그 친구 상이 통째로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게오르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 상을 함께 믿었던 독자들의 읽기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란 거짓말을 하는 화자가 아니라 자기 말과 자기 처지가 어긋나는 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인 부스는 소설의 수사학에서 내포 작가와 화자 사이의 거리로 소설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새 작품의 목소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 자리가 그들의 말을 계속 배반합니다. 독자는 이 어긋남을 메우려다 매번 실패하고 그 실패의 누적이 카프카의 불안입니다. 뒤집히는 대립항, 해체되는 이양구조. 카프카의 텍스트는 대립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항들은 차례대로 스스로 뒤집히는데요. 보통의 서사라면 둘 중 한쪽이 끝내 우위를 점할 것인데요. 카프카에게서는 한쪽이 기우는 순간 텍스트가 기우는 것을 다시 도로 세워버립니다. 이 무너짐에는 토대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세계의 인식은 양자택일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체험, 이것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그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에 둘 사이의 결정을 끝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세계를 가진 작가가 그 택일을 끝내 완수하지 못하는 텍스트, 이 어긋남이 이양대립의 세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양대립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또 다른 토대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환상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쥐도 익사해라고 선고하는 것도,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갑자기 말이 솟아나는 것들, 그러한 묘사의 질감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환상과 현실이 한 문장의 질감 안에서 구분되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운 대립항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제피네에서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교란됩니다. 요제피네의 노래는 종족이 일상적으로 내는 찍찍거리는 소리와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화자 역시 그녀의 예술이 평범한 찍찍거림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거듭 의심합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둘 사이의 차이를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한 소음이 무대 뒤에서 어떻게 종족의 절대적인 침묵과 경외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예술과 하찮은 일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선고에 등장하는 이양대립적인 장면은 게오르크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효의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돌변해서 그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아버지 자신을 무력화하고 매장하려는 권력 찬탈로 해석해서 폭발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텍스트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정하지 않는데요. 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부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넘어섰다는 것, 아버지를 억압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대립항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붙어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시골 의사에서는 구원자와 희생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성적이고 권위 있어야 할 의사는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휩쓸려서요. 급기야 환자의 침대에 함께 눕혀집니다. 치유를 하러 온 사람이 상처 입은 환자 곁에 무력하게 동화가 되는 이 역전 앞에서 누가 치료자이고 누가 환자인지 텍스트는 더 이상 결론 짓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보통 이양대립의 사고를 하고 이양대립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반대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카프카의 기법은 카프카 이후에 프랑스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양대립의 구조들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카프카는 구조주의 서사학에서 나온 행위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통 정의가 되는데요. 돕는 자와 막는 자, 주체와 대상, 이렇게 부여된 역할의 자리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요제피네가 종족의 보호자인지, 종족이 그녀의 지지자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부양받는 자인지, 억압하는 거인인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치료자인지 아니면 무력한 재물인지, 카프카의 텍스트는 이 양자택일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환유와 수행성, 인과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환유와 수행성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끝맺기를 거부하는 가장 깊은 충의는 인과의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인과관계로 쓰고 읽습니다. A가 일어났기 때문에 B가 일어난다.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쓰고 독자들도 이를 기대하죠. 그런데 카프카는 이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인과관계 대신에 인접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 인과관계의 순서를 뒤집기도 합니다. 인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환유라고도 하는데, 어느 시골 의사를 보면 나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말이 죽고 그가 발로 찬 것은 몇 해 묵은 돼지우리의 문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말이었는데 건드린 것은 돼지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서 갑자기 마부와 말 두 마리가 오르는 거죠. 결핍의 자리에서 과잉적인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죠. 앞 사건이 뒷 사건을 인과관계로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발로 차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네. 옆에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것을 부르는 이런 돌발적인 것들. 로만 야콥슨이 은유와 환유를 가른 그 축에서 카프카의 서사는 환유적인 기법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죽은 말 옆에 빈 우리, 우리 옆에 있던 마부, 마부 옆에 있던 하녀, 하녀를 대가로 얻는 말, 꿈은 인과를 모르고 인접해 있는 것들로 돌발적으로 튀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옆으로 이어지는데 도착지는 어딘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고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익사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라고 말한 직후에 게오르크는 층계를 미끄러져 내려가 강의 난간을 넘습니다. 망설임도 동기 설명도 심리적 매개도 없이 말 자체가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고라는 발화 자체가 그 지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있어서 벌이 내린 것이 아니라 벌을 선언하는 것이 죄를 소급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수행적 발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수행적 발화라는 것은 말이 사태를 기술하지 않고 산출하는 언어라는 것. 그러니까 사태가 있어서 말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있고 이 말이 사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는가? 라고 물으면 텍스트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고되었기에 죽는다 라는 것이죠. 요제핀에는 이 인과 해체를 시간에 적용합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손실인가 구원인가? 화자는 종족이 실망한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당당하다고 적은 뒤에 그녀 없이 어떻게 집회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조차 집회는 침묵에 가깝지 않았느냐는 실제 찍찍 소리가 추억보다 더 컸겠느냐라는 물음. 산 요제피네와 죽은 요제피네의 차이가 지워진다. 사라짐이 손실에서 보존으로 역전된다. 사건이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두 방향으로 동시에 흐른다. 인과관계를 끊는 이런 방식은 독자가 그래서 라고 물을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에서는 의미가 한 곳에 고정되는데요. 카프카는 그것을 그러한 인과관계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형식이 곧 내용이다. 앞에서 보았던 기법들을 하나의 명제로 묶는다면요. 형식이 곧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카프카가 다른 난해한 작가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소설을 기승전결로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의미가 빗나가도록 글을 씁니다. 그래서 독자가 카프카 소설을 읽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전개가 되지? 하고 당황하면서 길을 읽는 그 혼란스러운 경험. 그 자체가 작가가 의도한 내용입니다. 결말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답을 주거나 교훈을 남기면서 끝맺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뚝 멈춰버리는 것과도 같죠. 독자는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을 안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문학의 현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답을 찾다가 매번 빗나가는 경험이 되고 그 빗나감이 곧 작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곧 내용인 것입니다. 요제피네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한층 더 승화된 구원 속에서 잊히게 될 것이라고 적는데 구원과 망각이 같은 동작의 앞뒤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위안인지 단죄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는 게오르크가 떨어지는 순간 그의 의식을 버리고 다리 위 자동차 행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한 남자의 머릿속에 갇혀있던 글이 그가 사라지는 찰나에 그를 바깥에서 무심히 내려다 봅니다. 세계는 그의 죽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의사는 속았구나 속았어로 끝나되 누구에게 속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속인 자와 속은 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차는 헤매고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 결말 모두 의미를 매듭짓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가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듭짓지 않는다는 말은 자칫 아무 의미도 없다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런 쪽의 비평가들이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프카의 매듭짓기 거부에는 독자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익숙한 인과관계에 그물에서 떼어내서 현실을 새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앞서 보았던 인과관계의 절단, 바로 그 표적을 위한 도구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가 자신이 적었듯이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매듭짓기의 거부는 서사적인 결함이 아니라 일종의 도끼다. 결론 짓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다. 다만 도끼가 깬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카프카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읽던 기존의 방법들을 깨트릴 뿐 그 너머의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지 않는 것과 무의미한 것은 엄연히 말하면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텍스트 자체를 비워둠으로써 그 자리에서 일하는 텍스트가 있죠. 카프카의 형식은 그 빈 자리에서 독자를 기다립니다. 예, 여기까지 카프카가 소설을 썼던 기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카프카를 읽는 것은 답이 없는 텍스트를 답이 없는 채로 견디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카프카 읽기는 작품의 의미를 확정하는 읽기가 아니라 끝내 확정되지 않는 자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물음은 작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매듭 지으려는 것들,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읽는 일인가? 아니면 인과관계의 그물에 안주해 얼음을 깨지 않으려는 것인가? 카프카가 닿지 않은 그 자리는 무의미의 구멍이 아니라 우리더러 들어와 깨라고 비워둔 자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얼음을 깰 도끼를 들 것인가? 아니면 깨지지 않은 얼음을 바닥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계속 설 것인가?